한수마 새 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온다는 이 중세국어에서 니은다 이렇게 끝나는 어미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평서형 어미로 사용이 돼. 근데 이게 의문형 어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 주어가 1인칭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1인칭이 아닌 경우에 니은다가 의문형 어미로 쓰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의문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한수마, 새 한수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들어오느냐 이렇게 돼. 한숨은 우리가 아는 그 한숨이야. 그치?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지쳤을 때, 그럴 때 쉬는 한숨. 그 한숨이 어느 틈으로 자꾸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여기 또 나오네.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뚝딱 받고. 똑같지? 우리 방금 했던 뭐 창내고자에 나오는 부분이랑 똑같지? 그치? 표절인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같은 사람이 썼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뭐 무난한 분석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이게 좀 유행하던 방식이었다. 유행하던 방식, 널리 쓰이던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무난해. 크나큰 자물쇠로, 거기 뒤에도 아까 뭐 배목걸새, 금거북, 자물쇠 나왔었지, 그지? 큰 자물쇠로 수기 어떻게 꽁꽁 채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해석할 때 조금 융통성이나 감각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 겉으로 그냥 읽었을 때는 차였는데잖아, 그지? 차였는데인데 문맥을 좀 파악하면 자물쇠로 차였는데잖아. 그러면 자물쇠로 채웠는데 정도로 자연스럽게 좀 바꾸는 그런 융통성은 좀 발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단번엔 잘 되지 않겠지만, 처음엔 차였는데가 뭐지? 이러겠지만, 여러 번 좀 연습하고 여러 작품들 대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고전시에서 요구되는 또 한 가지 능력이거든. 고전시 독해에 필요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쓰는 어휘의 형식이랑 좀 다르지만, 모양이 다르지만, 내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식대로 좀 바꿔가는 것.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직역하는 게 아니라 좀 의역해 나가는 것처럼 문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바꿔가는 것, 그런 게 필요해. 그렇게 채워놨는데 병풍이라 덕헉 접고 족자라 덱대굴 말고. 병풍 어떤 건지 알지? 그지? 병풍 어떻게 접어? 병풍 어떻게 접는지 알지? 그지? 차곡차곡 이렇게 접잖아. 병풍처럼 이렇게 덜컥 접고. 족자는 어떤 거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 놓은 거지. 그지? 펴면 이렇게 쫙 나오고. 그 임금 앞에 있는 상소문들. 그지? 족자들 형태로 쫙 말려 있잖아. 그랬는데도 네가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나는 한숨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꽁꽁 채우고 병풍처럼 접고 족자처럼 말았는데 한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지? 이렇게 철벽같이 이렇게 방어를 한 거야. 방어를 했는데도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오냐 이런 거지. 됐지? 어인지 왠지 너 온 날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우리 아까 한숨을 어떻게? 요 한숨을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치?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뭐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숨이라는 반응을 하거든. 그치? 그럼 시적화자가 보는 이 한숨이라는 것은 걱정이나 근심이란 말이야.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막았는데도 들어온다는 거지. 걱정이나 근심이. 그래서 이러한 걱정이나 근심이 들어온 날에는 내가 잠을 들 수가 없다. 이런 게 봐봐. 한수부어 같은 거는 걱정이나 근심인데, 걱정이나 근심을 마치 이런 물리적인
방어 방식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지금 보잖아. 그치? 요거는 추상적인 관념인데. 추상적인 관념인데. 이쪽은 구체적인 거란 말이야. 우리 요런 전개 방식, 발상의 방식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지. 그치? 추상적인 관념을 마치 구체적인 사물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게 좀 남다른 발상이다. 그치? 결국 뭔 거야? 걱정, 근심 싫다 이거야. 걱정, 근심 가지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게 주제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시어마님 며느리가 나빠 벽바닥을 구르지 마오. 시어마님은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며느라기는 뭘까? 며느리지 뭐. 나빠하는 것은 뭐 미워해서 나쁘게 여겨서 벽바닥을 구르지 마시오라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벽바닥을 구르는 사람은 누군 거야? 벽바닥이 이게 부엌바닥이에요. 부엌바닥. 아, 우리 며느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구르고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부엌바닥을 막 구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며느리가 하는 얘기야.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값에 쳐온 며느리인가. 이 빚은 빚이야. 빚.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는 빚 대신 빚 받을 걸 대신 받아온 며느리인가. 값에 쳐온 며느리인가라는 말은 돈 주고 사온 며느리인가. 그렇지 않다는 의도겠지. 나는 빚 대신 받아온 며느리도 아니고 돈 주고 사온 며느리도 아닌데 날 왜 그렇게 미워하냐 이런 의도일 거란 말이지. 그렇지? 여름에 더울 때 연지야 가는데 누가 사은품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손풍기 이렇게 딱 한 개 딱 준단 말이지. 기분 좋잖아. 그렇지? 더운데 잘 됐다 하면서. 근데 하루 딱 썼는데 고장나. 열받나 안 받나?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5,000원 주고 하나 샀어. 하루 썼는데 고장났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돈을 주고 사온 며느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날 미워하냐는 거지. 이해되지?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나니같이 앙살피신 시아버님. 좀 읽기 어렵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만 확보해가지고 가보자고. 정리를 해보자고. 밤나무 썩은 등걸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회초리는 뭔지 알 것 같아. 나니가치는 뭔지 모르겠고. 앙살피신도 뭔지 잘 모르겠어. 그치? 쌤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정확한 뜻이 뭔지 잘 모르잖아 지금. 밤나무 썩은도 썩은 정도로 가면 아주 훌륭한 거야. 됐나? 밤나무 썩은 회초리 시아버님 요 정도밖에 지금 우리 확인이 안 된다. 그래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도 괜찮대. 밤나무로 만든 회초리 같은 시아버지 이 정도만 가도 괜찮다고. 됐지? 다 하면 밤나무 썩은 등걸, 썩어서 등걸만 남아있는데 그걸로 만든 회초리 끝같이 앙살피신 매섭다는 뜻이야. 매서운 시아버지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지. 별 차이 없잖아. 그지? 별 차이 없잖아. 너무 해석 안 되는 부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그거 해석한다고 붙잡고 있는 건 시간 낭비야 사실. 계속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시아버지는 마치 회초리처럼 매섭고 무섭다 이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면 된다. 됐지? 볕뺀 소똥같이 되종고신 시어머니. 이제 시어머니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건 똥같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 똥같이밖에 없는 것 같잖아. 그 시어머니를 똥에 비유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원문의 전체적인 해석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해석은 이래. 볕은 햇볕이나 햇볕을 보인 소똥인 거지. 소똥.
소똥같이 딱딱하신 시어머니 이런 뜻이거든. 딱딱한. 쌤 시골에 살았다 했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았는데 집에 소를 많이 길렀거든. 젖소를 한 20마리 정도 길렀어. 걔네들을 이렇게 한 번씩 밖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산에서 풀 먹이고 하거든. 그러면 똥을 엄청 싸. 소들이 똥을 엄청 싼다고. 한 번 싸면 이만큼씩 막 싸. 그게 이제 햇볕을 받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싹 마른다고. 바싹 마르면 엄청나게 딱딱해. 쌤이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그걸 한 번 밟은 적이 있거든. 발바닥이 다 찢어지는 줄 알았다. 정말 날카롭고 딱딱해. 마른 소똥이. 그런 시어머니라는 거야. 날카롭고 딱딱한. 누구한테? 며느리 나에게. 그렇게 딱딱하게 군다는 거지. 이 시어머니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좀 봐봐. 3년 결혼 망태에 새 송곳부리 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얘는 조금 낫네. 그지? 3년 결혼 망태는 뭔지 모르겠어. 됐나? 그 다음에 새 송곳부리 같이. 요건 좀 알 것 같단 말이지. 송곳부리, 송곳의 끝, 그 날카로운 부분을 말하는 건가? 이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거기 뾰족하지. 시누이가 그렇게 나한테 뾰족하게 군다 정도 가져가면 된다. 되지? 당피 가론밭에 돌핀 아니같이 샛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당피가 뭔지도 모르겠고 돌피가 뭔지 모르겠고 새노란 외꽃 뭔지 모르겠는데, 그지? 피똥 누는 아들 하나래. 해석을 다 하자면 당피는 좋은 곡식이 아주 이제 잘 자랐을 때 당피라 그래. 그 당피가 나는 밭에 돌피는 제대로 못 자란 거야. 품질이 안 좋은 곡식. 제대로 못 자란 그 곡식 같이 샛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을 누는 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맥락만 파악하면 사실 되지.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이야? 나한테 무섭게 대하는 시아버지, 나한테 딱딱하게 대하는 시어머니, 나에게 뾰족하게 구는 시누이, 그리고 피똥 누는 아들 하나. 이런 맥락이라고 지금. 그치? 이 피똥 누는 아들 하나는 늘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힘들게 만들어. 아들 키우는데 힘들다. 하나 두고 건밭에 매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고. 여기서 우리가 좀 발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며느리에 대한 비유는 같은 맥락으로 가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돼.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 그치? 자기 아들 포함해서 자신인 며느리는 건밭에 매꽃 같은,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 이거 부정적인 비유일까? 부정적인 비유일 리가 없잖아. 맥락상 너네들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어? 근데 이렇게 못된 나를 미워해?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착하고 참한 나를 왜 미워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건밭이라는 건 기름진 밭이야. 기름진 밭에 얘는 매꽃이야. 매꽃. 예쁘게 생겼거든. 기름진 밭에 핀 꽃 같은 그런 나를 어디를 너희들이 자꾸 미워하느냐, 이렇게 되는 게 맥락이 맞지. 그치? 그래서 고전시는 좀 이런 게 필요해. 쌤이 지금 몇 가지 얘기했거든. 읽으면서 어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살릴 수 있는 것만 살려서 가. 됐지? 대신에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야. 어휘가 잘 안 될 때 맥락마저 안 잡히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어휘가 잘 안 되더라도 주된 맥락을 내가 잡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좀 올려서 가면 되거든. 그치? 그리고 이렇게 좀 바뀌는 지점을 좀 내가 먼저 좀 반응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싹 어떤 흐름인지 파악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구절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는 절대 물어보지 않거든. 절대 안 물어보거든.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제대로 근접하게 감상했는지 정도를 물어보고 싶어 한단 말이지.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고. 어떻게 읽어? 편하게 읽어봐. 아래야 첫 번째 음절 나오면 아로 읽어 그냥. 그럼 어떻게 읽어? 발가벗은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렇지?
아해들이 이 뭘까? 발가벗은 뭘까? 아이인 거지. 아이. 발가벗은 아이들이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아해가 뭐지? 이러면서 막 여기 막 꽂혀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그대로 읽어주면 되잖아, 그치? 사실 고전시는 읽기가 절반 이상이잖아. 그치? 거미줄 태를 들고, 이 태라는 게 채야, 채. 우리 잠자리 채 같은 거. 거미줄 모양으로 생겼잖아. 거미줄 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개천, 냇가잖아, 그치? 냇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불온하니 발가숭이로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 그지? 잠자리 채를 든 발가벗은 아이들이 냇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야. 뭐라고?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어 이리 오면 살아 해서 이리 오면 어떡하겠노? 들고 있던 채로 이 잠자리를 확 잡아버리겠지. 그치?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맞잖아. 잡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꼬드기는 거잖아. 거짓말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방금 전에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이걸 우리가 모해라고 하고 혹은 뭐 모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거짓말을 통해서 해를 끼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뒤에야. 불온하니 발가숭이로다. 요 구절 해석이 잘 안 되면 사실 이 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특히 불온하니를 부르는 이가 이 정도가 돼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이 시에서는. 이게 잘 안 되거든. 요걸 요렇게만 딱 해버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럼 발가숭이가 발가숭아 발가숭아라고 부른 사람이 왜 발가숭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만 진전이 되면 돼. 근데 쉽지 않아. 정보가 많지 않아. 그럼 이제 쌤이 해석을 좀 해줄게. 벌거벗은 아이들이 이 거미줄 채를 들고 지금 잠자리 잡으러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서 잠자리야 잠자리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잠자리야 잠자리야 절로 가지마 절로 가 절로 가지마 절로 가면 죽어 나한테 와야 살아 하면서 오면 잡으려고 거짓말로 이렇게 막 꼬드기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가 발가숭이라는 얘기인 거지. 즉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이 잠자리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가벗은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 별 힘이 없잖아, 얘네들. 그렇지? 어른도 아닌데. 잠자리째 들고 다니니까 잠자리 정도는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잠자리보다야 얘네들은 좀 더 힘이 센 존재지. 그렇지? 근데 이 조금 힘이 센 존재도 더 힘이 센 존재한테 또 잡히는 벌거숭이에 불과하다는 거야. 먹고 먹히는 관계라는 거지. 뭐가? 이 세상 일이 다 이렇다는 거지. 다. 이 세상 일이 모두 다 약한 자를 조금 더 강한 자가 잡아먹고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또 잡아먹고 이런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지. 결국 이 약육강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세태라는 말 너희들 확실히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모습이야. 알겠지? 어떤 세상의 모습을 세태라 그래. 그 세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이번 시간에 쭉 봤던 사설시조 중에서는 가장 그 주제가 무겁다고 볼 수 있지. 그치?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잡아먹고 강한 자가 또 다른 강한 자를 잡아먹히는 이런 동물과 같은 동물의 세계와 같은 약육강식의 모습을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거지. 속고 속이는 세상. 됐지?